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에 필요한 최초의 어떤 통계부터 현황 이런 것부터 입법안의 내용 그리고 법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법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론과 현장의 경험을 두루 갖춘 정치학자로서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장 전에는 이 정치학자로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네. 정치라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좀 어렵다. 네. 좀 싸움판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나는 관심 끄겠다. 뭐 이런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네. 이 정치를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 정치를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 권력 투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정치라고 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뭐 산업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가장 가깝게는 예를 들면 요즘에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가? 우리 집 주변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잘 지켜주고 있는가? 우리 도서관은 왜 이렇게 문을 빨리 닫나? 요즘 아이들은 왜 소풍을 안 가지?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다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보통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는 문제들은 사실 정치로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고 이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근데 다만 또 하나는 정치가 근데 좀 못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그러느냐?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어떤 문제를 말로 해결하는데 그때그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그대로 해보고 또 안 되면 좀 고쳐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정치와 권력 투쟁을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 사안을 자세히 보면 권력 투쟁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권력 투쟁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처장님의 삶의 좀 중요한 장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내 인생 내 컷 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좀 사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이 사진을 보니까 저는 사실 보자마자 좀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뭔가 뭉클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기를 안고 좀 논문을 보시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뭐 산후조리원도 없고 주변에 도와주실 분도 없어서 이제 아마 저게 밤새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수유하고 아이 재우느라고 이제 아침에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에 제가 이제 아이를 잠깐 봐야 되는데 또 그때가 이제 논문 막바지라서 또 마음은 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제 손목 부근에 보시면 아마 젖병 꼭지가 잠깐 있는데 그러네요. 보이네요. 막 네. 이렇게 아이한테 우유를 먹여가지고 좀 재우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얼른 몇 줄이라도 더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지금 그랬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마 당시에 제가 유학 시절에 마지막 막바지에 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적부터 정치학자가 꿈이셨나요? 정치학자가 꿈인 사람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자 하신 분들 보니까 정치학 전공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전공을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신문 지면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처럼 느껴졌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의 꿈을 포기했지만 나중에 어쨌든 정치학자로서 이제 이렇게 언론에 칼럼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한 반 정도는 그 꿈도 이루지 않았나?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 가고 또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치학자의 길을 걷게 됐죠. 예. 그 기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후회는 없으셨습니까? 가끔 기자분들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신가요? 네. 네, 저도 기자 될 뻔했었다. 네. 그럼 기자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던데 안 하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다음 사진으로 또 네.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마스크를 써서 잘 김부겸 보이는데. 전 국무총리세요. 아, 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거든요. 제가 유학을 갈 때 네. 우연히 이제 김부겸 당시 국회의원이 이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 있었는데 제가 유학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대학 연구소에 있었을 때 이제 국무총리가 되셨어요. 네.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국무총리가 되면 각종 국가 행사에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설을 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요청을 하셔서 제가 또 이 유학 갈 때 그 어떤 덕을 입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연설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진인데 이제 저 때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국가 기념일 연설에서도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게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때도 아마 국가 기념일 어느 행사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곳에서 찍힌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입법이나 정책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네. 이제 그 제안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과연 필요하냐 아니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구체적인 어떤 정책은 아니지만 저 때 코로나 방역 그 어떤 그 수준을 정할 때 굉장히 많은 회의를 그때 했거든요. 그때 중요한 원칙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이 정책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항상 결정할 때도 가장 염두에 두었고 당신이 몇 줄을 좀 감동적으로 쓰면 국민들이 조금 더 방역에 진심으로 동의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 줄을 좀 더 잘 써보기 위해서 밤을 네. 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사진으로도 또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그 연구원으로 일할 때 이제 그때 여기 그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저 때가 이제 지방정부에서 일을 해볼 때예요. 지방연구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완전히 색다른 시각을 제가 좀 갖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 분권이라든지 또 저 지역 소멸에 대해서 이제 큰 관심을 갖게 된 때가 저 때입니다. 저 때이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저 때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봤던 여러 가지 그 지방의 현실들,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 때 제가 그 지방에서 이제 연구하고 또 행정에 참여할 때 그때 눈이 좀 트였던 것 같아요. 아마 저 때가 아니었다라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 불균형 같은 문제에 관심을 좀 덜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큰 경험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도 뉴스에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장 취임 모습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임명장을 우원식 국회의장님한테 받을 때 네. 사진입니다. 기사에서 보면 이제 최연소 처장이다 이렇게 네.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처장으로서 좀 각오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입법조사처가 그 생긴 지가 17년 됐었어요. 제가 10번째 이제 네. 처장인데, 제 앞에 분들 보니까 한 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 60대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40대는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아마 임명하셨던 우원식 의장님이 더 부담이 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처장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성과가 제대로 안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우려를 저보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는 너무 파격적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의장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조직이 생긴 지 17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안정성보다는 변화와 혁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젊은 소장학자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명을 하셨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좀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입법수사처가 예전에는 좀 차분하다는 말을 좀 들었는데, 좋은 말로. 네. 요즘에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빨리빨리 제기하고, 그 이슈를 제기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대국민 홍보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원래 기대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부족하나마 좀 그런 평가를 좀 해주시기도 하는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보름 후였나요? 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고 했는데 네. 그때 상황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11월 20일 날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딱 보름 네. 뒤에 이제 계엄이 났는데, 제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TV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양말 꿰매주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와서 이제 택시를 타고 국회로 왔죠. 오면서 제가 이제 집을 나서면서 아내가 꼭 가야 되는 일이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길래, 아니 총을 맞아 죽더라도 국회에 가서 죽어야지 네. 집에 있다가 잡히면은 너무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별 생각 없이 하고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국회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국회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헬기에서 내린 그 계엄군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집에서 괜한 이야기를 하고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순간 그때는 이제 전혀 그 계엄군의 어떤 태도를 알 수가 없고, 또 헬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기 때문에 여기선 잡히면은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날 밤에 여러 가지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몇 가지 이제 의장님께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의장님께서 이제 그때 물어보셨던 게, 입법수사처장은 이 사건의 성격을 좀 빨리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 당시에는 계엄군의 불법적인 국회 침탈, 이제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저희가 기존 판례들을 좀 확인해보고 했더니 그날 새벽에 이것이 기존 판례상으로 보면 그 5.18 판례죠. 네. 5.18 판례로 보면 내란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는 보고를 그날 의장님께 새벽에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 한 100여일 이상 동안 그 이제 각종 계엄과 탄핵 관련한 사건들이 생길 때, 그래서 거의 한 100일 가까이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참 뒤에 돌이켜 보면서 제가 우원식 의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임명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처장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주변에서 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름 만에 제가 계엄의 담장을 넘으니까, 야, 이게 인생이 호사다마라고 여기서 네.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의장님께 제가 그런 농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네. 수 있죠. 예, 근데 그날 밤에는 정말 굉장히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 네컷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정치학자로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까 싶은데요. 처장님이 쓰신 책을 보면 압축 소멸 사회,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한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네, 정말로 뭐 그냥 다른 선진국들보다 좀 빠르게 성장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는데, 그 원인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 그 이전 세대로 가면 독립된 나라에서 살아보자. 이제 이런 우리 많은 그 선배님 우리 그의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근데 이 경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많이 밀어줬고, 또 이제 대도시에 많이 밀어주고, 그 다음에 큰 기업에 많이 밀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셨을 텐데, 자식이 여럿이면 다 똑같이 이렇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뭐 큰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동생들은 이렇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효율성을 높여서 경쟁해서 성공했는데 요즘에 지역 소멸이나 지역 불균형 같은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 큰형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동생들이 아니 형님이 우리가 잘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한 결과니까 이제 좀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형이 아니 무슨 소리냐. 좀 자립심을 갖고 이제 살림은 각자 사는 거다. 네. 너네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보기엔 한심하다. 너네는 왜 독립심이 없니? 이제 각자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동생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우, 너무 억울하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의 지방이 약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공동체로서의 이제 이 결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지금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갈등,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경쟁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도 우리가 굉장히 OECD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초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성공한 패러다임을 일정한 수준이 되면은 조금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빠르게 압축 성장한 만큼 압축 소멸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좀 경고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보기엔 한 100년 정도 한국 사회는 경쟁을 화두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경쟁에서 이기자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이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공존과 협력이라고 하는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더 효율성도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도 경쟁하기보다는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자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 많아지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했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국책 사업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지방에서는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라. 지방과 지방들끼리도 경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 30년 해보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국책 사업을 줄 때 공모 형태로 잘 하지 않습니다. 공모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렇게 효율성을 막 높이다 보니까 균형이 무너져서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청년들이 막 서울로 많이 올라오니까 서울의 생활비가 너무 올라가고 주거비가 너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비효율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공간적으로도 양극화돼 있고, 그 다음에 승자 독식형 정치 때문에 또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화되면 우리 공동체 자체가 생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정치에서부터 이제 그런 경쟁 패러다임에서 협력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어 줘야 하는데, 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 예로 한강 작가를 사례로 들어주셨는데요. 한강 작가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문학관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이 시민들에게 도서 상품권을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또 압축 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생각의 전환인 건가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을 좀 해보자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큰 기념관, 큰 기념비 같은 것들을 많이 만나요. 네.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노벨상을 타는 작가를 배출할 만큼 대한민국의 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수준이 과연 높은가?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강 작가를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면서 매년 모든 시민들이 한 권의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고, 실제로 높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나라는 참 훌륭하구나, 수준이 높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의 문화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BTS라든지 이런 또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벌써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큰 문학관을 지을 필요는 없는 시대다. 네. 정말 우리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역량을 고양시켜 나가야 될 때니까 지금 아마 그런 부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아마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은 인간 이관우로서 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꿈이나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어떤 그 현실 정치와 그리고 어떤 학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국의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하나 써보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입법조사처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도 제가 해드리고 또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한 이제 말씀도 조금 드렸는데 정치는 혐오하면 혐오할수록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를 권력투쟁과 조금 나눠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과 어떤 그 갈등을 잘 조정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치에서 나쁜 놈을 찾기는 아주 쉽다. 네. 네. 그건 정말 대충 돌을 던지면 나쁜 놈이 맞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정치를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하려면 정치를 혐오하기보다는 정치에서 갈등 조정을 잘하는 좋은 정치인, 그런 정치인들을 열심히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칭찬해주고 하다 보면 정치는 좋아질 수 있겠다.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서 국회에서 가깝게 이렇게 정치 현장을 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장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과 정말 가까운 곳을 또 지키는 약속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약속을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조금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싸움처럼 보이는 정치 뒤에도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국민의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설계가 결국 우리 삶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관우 처장님과의 대화가 여러분께도 정치를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법을 조금 더 내 삶의 문제로 느끼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